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왕처럼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과 경외의 시선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다. 그의 팔에는 한 여인이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윤서아. 그의 아내이자 세상이 21세기 신데렐라라 부르는 여자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뜬 달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마치 값비싼 인형처럼 태민의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거렸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 어떻게 강태민 회장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게 그를 유혹했는지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들이었다. 태민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그에게 윤서아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경멸이 되어 그의 모든 행동에 묻어났다. 강 회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유진을 이 정도까지 키워내시다니. 대형 그룹의 송 회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태민을 향했지만 교활한 눈초리는 서아의 어깨선을 훑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송 회장님. 태민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이 서아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소유욕의 표식이었다. 송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모님까지 얻으셨으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신 것 같소. 야생마 같던 분을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길들이셨는지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은 태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길들이다 라는 단어가 그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냈다. 그는 윤서아가 자신의 돈 앞에서만 얌전해진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오직 돈과 사치에만 반응하는 속물이었다. 태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태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결이라. 태민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수표 다발을 꺼내 들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서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서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이게 바로 내 방식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태민은 수표 다발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수십 장의 수표가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서아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발밑으로 떨어졌다. 파티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멈췄고 모든 대화가 끊겼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 당황, 그리고 은밀한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송 회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괴한 쇼를 구경했다. 강태민이 자신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을 윤서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경멸, 동정, 호기심, 그 모든 것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의 한 장면인 것처럼. 태민은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최소한 당황하기라도 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서아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길로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마치 정원에서 꽃잎을 줍는 것처럼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굴욕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태미는 그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여자는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돈 앞에서는 어떤 모욕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윤서아는 영혼까지 돈에 팔아넘긴 여자라고. 서아는 마지막 수표 한 장까지 모두 주워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서 태민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차가운 연민,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였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녀는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뻔했다. 기분이 더러웠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태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내뱉고는 뒤돌아서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서아는 수표 다발을 핸드백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파티장 한쪽 구석 태민의 사촌이자 유진그룹의 전무인 최진혁이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태민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경거리였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풍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태미는 화를 사기려 애썼고 서아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파티장에서의 굴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렁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진혁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그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이 차가운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 거대한 저택의 문 앞에 멈춰섰다.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태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서아에게 쏘아붙였다. 만족하나? 네가 원하는 걸 손에 넣었으니. 서아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쇼는 끝났나요? 뭐라고?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당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 그게 당신이 오늘 밤 원했던 거잖아요. 충분히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반격에 태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거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태민의 개인 비서 라인이었다. 이 시간에 울릴 리 없는 전화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태민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서울대병원입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는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박선영 회장이었다. 무슨 일이야? 태민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다. 사모님께서, 박선영 회장님께서 의식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소식이 태민의 머리를 강타했다. 1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깨어난다고?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동요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태민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비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어. 저택을 나서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미묘하게 달랐다. 강태민의 발걸음은 다급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딱딱한 대리석 바닥을 세게 내리찍었다. 반면 윤서아의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고요하고 차분했다. 마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차가 밤의 장막을 뚫고 서울대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태민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1년,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절망과 무력감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전화 한 통은 그의 내면에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댐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깨어난다면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사고 당시의 일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는 흘긋 옆자리의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이 태민의 신경을 또다시 긁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자신의 시어머니가 깨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쩜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저 무관심한 것일까? 역시 돈밖에 모르는 여자다. 그는 습관처럼 결론 내렸지만 오늘은 그 결론이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병원의 VIP 병동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복도 끝 박선영 회장의 병실 앞에는 병원장과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과 서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치의인 김 교수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상태는 어떻소? 태민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탈 사인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몇 차례 통증 자극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태민의 사촌 형이자 유진그룹의 전무 최진혁이었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태민에게 다가왔다. 태민아,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다. 고모님은 어떠시냐?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언제부터 와 계셨습니까? 1시간쯤 됐다. 내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왔지. 가족인데 당연히 와봐야지. 최진혁은 서아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재수 씨도 놀랐겠군. 마음 단단히 먹게. 그의 위로는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아는 가볍게 목례를 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최진혁의 눈을 꿰뚫듯 지나쳐 굳게 닫힌 병실 문에 꽂혔다. 저 문 너머에 모든 진실의 열쇠가 잠들어 있었다. 의료진의 허락하에 세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병실은 각종 의료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기계들이 내는 단조로운 소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박선영 회장이 잠든 듯 누워 있었다. 1년 동안 누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과거의 위엄과 기품이 남아 있었다. 태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저 왔어요. 태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기적처럼 박선영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지켜보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눈꺼풀에 작은 불빛을 비췄다. 동공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흥분한 의료진의 목소리와 함께 박선영 회장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천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듯 그녀의 눈이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잠시 헤매는가 싶더니 이내 병실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아들인 태민에게 잠시 머물렀다. 태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저예요, 태민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움직였다. 걱정스러운 얼굴에 최진혁을 지나쳤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침내 병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윤서아에게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로 향했다. 박선영 회장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미는 혼란스러웠다. 왜 하필 윤서아를 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박선영 회장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서아를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병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저 아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병실을 지배했다. 의료기기들이 내는 단조로운 소음만이 그 정적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생명의 은인, 누가, 윤서아가,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아들과 결혼한 저 여자가 내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아직 의식이 온전치 못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박선영 회장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서아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혼란이 아닌 확신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였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님,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봅니다. 재수 씨는 고모님께서 쓰러지신 후에야 태민이와 결혼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선영 회장의 머릿속에서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강원도의 별장으로 향하던 길. 한적한 국도, 마주오는 차도 거의 없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경적을 울릴 새도 없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비처럼 쏟아졌다. 박선영 회장은 안전벨트 덕분에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은 면했지만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부서진 차체에 다리가 끼었다. 옆자리에 김 기사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점점 의식이 흐릿해졌다. 비냄새와 함께 역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부서진 차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빗줄기 사이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인은 박선영 회장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박 회장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했고 부러진 우산대로 그녀의 다리를 고정시켰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박선영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의사인가? 여인은 김 기사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다시 박 회장에게 집중했다. 박 회장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약해지자 여인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볼펜을 꺼내 분해하더니 그것을 이용해 기적과도 같은 응급기관 절개를 시도했다. 박선영 회장의 눈에 비친 마지막 장면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여인의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간 후 박선영 회장은 다시 한번 서아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그날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어. 그 한마디는 태민에게 내리쳐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늘 밤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이 필름처럼 되감겼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지던 자신의 모습. 이게 내 방식이야 라고 오만하게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묵묵히 줍던 그녀의 뒷모습. 그는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태미는 비틀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멍하니 서아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고 윤서아라는 한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태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종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던 자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인내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늘 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연민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선영 회장은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기적적인 의식 회복은 짧았지만 병실에 남겨진 파장은 거대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최진혁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병실 안에는 강태민과 윤서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그의 머릿속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단어가 일으킨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가 경멸하고 모욕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장식품이라 여겼던 여자. 그 여자가 어머니를 살렸다. 그 사실 하나가 그가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의 판단력, 그의 가치관, 그의 오만함까지도.
나가서 얘기 좀 하지. 한참 만에 태민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병실을 나섰다. 태민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태민의 타들어가는 속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롤스로이스의 호화로운 가죽 시트는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의 산물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태민의 죄책감과 서아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만들어낸 끈적한 수렁과 같았다. 태민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29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그의 입술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파티장에서의 일을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지난 6개월간의 결혼 생활 전체를 사과해야 하나? 그가 저지른 모욕과 냉대는 너무나도 많고 깊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앉아있는 서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깊이를 더했다. 저 평온한 얼굴 아래에는 대체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걸까? 분노, 슬픔, 아니면 여전히 자신에 대한 경멸뿐일까?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며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집사들이 나와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지만 태미는 그들을 물리고 서아와 단둘이 거실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의 냉기가 유난히 뼈에 사무쳤다. 태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왜 말을 안 했어? 그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닌 원망 섞인 질문이었다. 서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새벽 호수처럼 고요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어머니를 구한 게 당신이라는 거. 왜 그 사실을 숨겼냐고. 태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텅 빈 거실을 울리며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서아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조소에 가까운 미소였다. 제가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저를 돈에 눈이 멀어 아들을 유혹한 꽃뱀으로 여기는 분께서 제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믿어주셨을까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민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만약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분명 어머니의 은혜를 팔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수작이라 여기고 비웃었을 것이다. 태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절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파티에서의 일,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거부의 몸짓에 태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강태민 씨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한 적도 없으니까요. 절망감이 태민을 덮쳤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고 싶었다. 그는 아직도 낡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원하는 게 뭐야? 뭐든 말해. 돈이든 건물이든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어. 뭐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그 순간 서아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하던 호수 위로 얼음장 같은 경멸이 떠올랐다. 당신은 끝까지 변하는 게 없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말입니다. 당신은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돈으로 지워버리려는 것 뿐이죠. 태민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한은 그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태민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가벼운 서류 봉투였지만 태민에게는 천 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이게 뭔데?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서아가 말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했는지, 왜 모든 모욕을 감수하며 이 집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이유.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의 제목은 비밀 유지 및 이행 계약서였다. 계약 당사자는 박선영, 그리고 윤서아. 날짜는 1년 전. 박선영 회장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 윤서아은, 갑, 박선영의 아들 강태민과 법적으로 혼인하고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그 기간 동안 갑을, 극은 강태민의 아내로서 유진그룹 내부에 머물며 갑배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특히 최진혁 전무의 동태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제2조 계약의 대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갑은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3년 전을이 연루되었던 한미병원 의료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을의 누명을 벗겨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 비밀 유지 의무. 본 계약의 내용은 강태민을 포함한 그 어떤 제3자에게도 누설될 수 없다. 갑에게 예측 불가능한 신변의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본 계약은 갑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유효하며 을은 계약 내용을 묵묵히 이행해야 한다. 태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다. 윤서아는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밀 요원이자 방패였다. 최진혁을 감시하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한미병원 의료사고. 태민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유망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채 사라졌던 일. 그 비운의 의사가 윤서아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침착했는지, 왜 그 모욕을 견뎠는지, 왜 그의 돈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녀는 처음부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돈이 아닌 자신의 짓밟힌 명예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자신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잡힌 전사에게 돈을 던지며 창녀와 다름없다고 모욕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의 아들이 그녀의 가장 큰 적이 되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사랑이나 결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비즈니스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계약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죠. 태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짓눌러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세상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바보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다이닝룸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강태민은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고 윤서와는 존재감 없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진 화려한 아침 식사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가 건넨 계약서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밝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어젯밤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무표정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자세. 마치 지난밤의 폭풍 같은 진실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듯이. 하지만 태미는 이제 알았다. 저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뜨거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앞으로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것은 질문이자 항복 선언이었다. 유진그룹의 제왕, 강태민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 서아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태민을 향하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일치했으니 협력해야죠. 협력.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 내 모든 걸 걸고 돕겠어.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 인력, 자금.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지. 그는 필사적이었다. 어떻게든 속죄할 기회를 잡고 싶었다. 서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강태민 씨.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싸움이고 박선영 회장님과의 계약 이행일 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 싸움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일 뿐이고요. 그녀는 선을 그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며 용서도 아니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태미는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명령만 내려. 그 순간 유진그룹 본사 45층의 회장실에서는 최진혁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선영 회장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였다. 젠장.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1년. 그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박선영이 사라진 유진그룹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강태민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늙은 여우가 깨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여자 윤서아가 그 옆에 있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다. 최진혁은 그날 밤의 사고를 떠올렸다. 그는 트럭 운전사를 매수해 완벽한 사고로 위장했다. 박선영이 즉사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윤서아라는 여자가 그녀를 살려낸 것이 두 번째 실수였다. 그 여자를 먼저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홍콩 지사에 연락해서 이번 주에 예정된 버리디언 힐스 프로젝트 자금 인출 승인 당장 보류시켜. 그리고 회계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 흐름을 숨겨야 했다. 동시에 강태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도 던져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교활한 계획이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준비하라고 했던 거 오늘 터뜨려. 유진건설 쪽으로 최대한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같은 시각 저택의 서재는 작은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서한은 태민에게 유진그룹의 내부 접속 권한을 요구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회사의 전체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세 가지를 지목했다. 최진혁 전무가 지난 2년간 총괄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 특히 강원도 버리디언 힐스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전부, 그리고 유진건설의 자재, 납품업체 리스트와 계약서 사본, 마지막으로 1년 전 박선영 회장님 사고 당일의 최진혁 전무의 공식 및 비공식 일정 전체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주세요. 태민은 그녀의 요구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군말 없이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해 최고 보안 등급의 자료들을 즉시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서한은 태블릿 PC와 여러 대의 모니터를 앞에 두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의 숲과 복잡한 계약서의 조항들 사이를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의학 논문을 분석하던 그 명석한 두뇌는 이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있었다. 의사 가운을 벗은 그녀는 마치 최고의 정보 분석가처럼 보였다. 태민은 그녀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녀를 재단해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아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버리디언 힐스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리스트 중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찾았어요. 뭘? 태민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서아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TJ 로지스틱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및 주요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였다. 이 회사 이상합니다.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설립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버리디언 힐스 프로젝트 입찰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신생 회사가 그런 큰 계약을 따내는 건 이례적이긴 하지. 하지만 최 전무의 수완이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한은 다른 화면에 검색 결과를 띄웠다. 회사의 주소지를 찾아봤어요. 마포구의 한 낡은 오피스텔 302호. 위성 사진으로 보면 유령 건물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죠.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진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강력한 심증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태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홍보팀장의 전화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방금 JBC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진건설이 시공 중인 서해대교 교각공사에 중국산 불량 철근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 채널을 띄우자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앵커의 흥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녹슨 철근 사진과 안전, 불감증 유진그룹,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실공사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최진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서해대교 공사는 태민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직접 챙겼던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였다. 최진혁은 정확하게 태민의 가장 아픈 곳을 노렸다.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강태민은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홍보팀과 법무팀의 전화가 빗발쳤다. 태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최진혁의 비자금 문제를 파고들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최진혁은 완벽한 역공을 날려온 것이다. 그는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판이었다. 태민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서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뉴스 화면과 TJ 로지스틱스의 서류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하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가? 공격이 너무 정교하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마치 우리가 최 전무를 조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건 단순한 반격이나 시간 벌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풍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이건 전쟁 선포예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을 먼저 무너뜨리겠다고. 태민은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아의 뒷모습을 보았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강력한 동맹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회의 취소. 내일 아침까지 나를 찾지 마. 그리고 그는 서아의 옆에 섰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죄는 사치였다. 눈앞에 거대한 적이 나타났고 그들은 함께 싸워야 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태민이 물었다. 그는 위임장을 높이 치켜들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현 경영진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보일 시 그 경영권은 유진그룹에 가장 크게 헌신한 최진혁 전무에게 위임한다. 주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비상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진건설과 계약된 모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내부 공지를 띄워줘. 명분은 이번 불량 자재 납품 사태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이야. 단, 감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절대 실제 장부를 들여다봐서는 안 돼. 특히 대성 철강에 대해서는 가장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것처럼 소문만 무성하게 퍼뜨려. 강당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진혁이 매수해둔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대리인과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최진혁, 최진혁. 연호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의 진정한 사령관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윤서아라는 것을. 최진혁은 의기양양하게 강태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강태민은 새벽부터 회사로 복귀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홍보팀, 법무팀, 건설부문 임원들이 그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를 이어갔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앉은 서아를 잠시 보았다. 서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홍콩 비자금 스캔들은 최진혁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까지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유진그룹 내부에서도 그를 향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들이 쏟아졌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2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이름 모를 여자 하나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강태민의 협공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강당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태민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최 전무에게 경고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쇼는 즐거웠습니까? 최진혁 전무.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맹수처럼 갇혀 있었다. 평소에 온화하고 여유로운 가면은 벗어던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강태민이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윤서아를 저주했다. 최진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TJ 로지스틱스의 서류에 머물렀다. 서해대교에 불량 철근을 납품한 업체는 대성철강이라는 중소기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TJ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하지만 서아의 직감은 두 사건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든다니 참으로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주주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감히 내게 이런 굴욕을 안겨줘? 태민의 손짓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켜졌다. 사람들은 또 다른 비리 폭로 영상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고등학교의 교정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졸업 앨범 사진 몇 장이 떴다. 최진혁, 김성수, 이정훈, 앳된 얼굴에 세 사람이 나란히 있었다. 맞아, 경고하는 거야.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유인해야지. 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최진혁은 지금 우리가 대성철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는 대성철강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 특히 자금 문제. 최진혁 전무, TJ, 로지스틱스의 김성수 대표와 대성철강의 이정훈 감사를 아십니까? 단순한 동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는지요?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값비싼 크리스털 문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소리도 그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되돌려야 했다. 아니,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마포구의 낡은 오피스텔 위성 사진과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란히 떴다. 회장님,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분명 우리 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음해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언론에 해명하고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 전무가 총괄한 버리디언 힐스 프로젝트에 수천억 원의 자재를 납품한 TJ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의 본사 주소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대성철강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금은 서해대교에 납품된 불량 철근 대금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최진혁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최후에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노리는 무대는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였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였다. 서아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최진혁이 대성 철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그는 분명 대성 철강에 흘러 들어갔던 비자금을 더 안전한 곳, 즉 TJ 로지스틱스와 같은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옮기려 할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최진혁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법무팀과 접촉했다.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비상경영권 승계 위임장을 찾았다고 해.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놓은 걸로. 음해라. 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를 보여드리죠. 그녀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할 때 의사들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증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 즉 병명을 찾아낸다.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최진혁이라는 거대한 질병이 일으키는 다양한 증상들 속에서 그의 병명을 찾아내는 것. 그는 서아로부터 작은 리모컨을 건네받았다. 그 위임장 이리 주시죠. 선대 회장님의 소중한 유품이니 진품인지 아닌지 주주 여러분 앞에서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고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조했다가는 최진혁은 순간 망설였지만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위임장을 건넸다. 태민은 그것을 받아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올려놓았다. 태민은 그녀의 전략에 감탄했다. 자신은 위기를 막아내는데 급급했는데 그녀는 이미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함정을 파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조가 아니야. 재창조하는 거지. 최진혁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선대 회장님의 필적과 인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내용은 간단해. 현 경영진 강태민이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거나 경영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차기 경영권은 유진그룹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최진혁 전무에게 위임한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가 아니겠나? 태민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아크릴판 아래에서 보랏빛 자외선이 뿜어져 나왔다. 위임장에 찍힌 선대 회장의 인감. 붉은색 인주가 자외선을 받자 기이한 형광 녹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JBC 방송국에 접촉해봤지만 정보원 보호를 이유로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로펌을 통해 정정 보도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선대 회장님께서는 보안을 위해 특수 제작된 인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짜 인주는 어떤 파장의 빛 아래에서도 고유의 붉은색을 잃지 않죠. 하지만 가짜는 이렇게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쿠데타 계획이었다. 강태민의 약점인 불량 철근 스캔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공격하고 동시에 자신은 비자금 의혹을 교묘하게 부인하며 위임장을 공개해 경영권을 통째로 찬탈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강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위조. 최진혁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짜임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알았어. 즉시 지시하지.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내 놈들이 꾸민 짓이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주주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고 변호사가 말했다.
조작은 누가 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한 수준이 아니니까. 그녀는 사고의 흐름을 바꾸었다. TJ 로지스틱스와 대성철강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대신 두 회사의 주변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회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을 다시 열람했다. 대표이사, 감사, 주주 명단. 모두 최진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이름들이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날짜는 1년 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국도를 달리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박선영 회장이 탔던 바로 그 차였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영상 속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를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다. 알고 있어. 최진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싱가포르 국부 펀드 쪽과는 얘기가 끝났어. 내 비자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건넸지. 그들은 내 편에 서서 의결권을 행사할 거야.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돈으로 사면 돼. 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과반수를 확보해. 이것이 1년 전 제 어머니께서 당하신 사고 영상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종결했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태민이 움직이자 유진그룹 내부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회장 직속 감사팀이 모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대성철강은 본보기로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태민이 말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걸어들어왔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모인 앞에서 강태민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총수로 낙인 찍고 자신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극하는 그림. 그는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여기 당시 트럭을 운전했던 기사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주 편안한 도피 생활을 즐기고 계셨더군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위해 몸을 던지는 충신. 임원 몇몇은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태민의 눈은 속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의 저 가증스러운 위선 뒤에 숨겨진 교활한 미소를 읽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단상 위로 끌려 올라왔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진혁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최진혁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저택의 서재에서는 강태민과 윤서아가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비자금 스캔들로 최진혁은 수세에 몰렸지만 서아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최진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저놈은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 소식은 당연히 최진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보고를 받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는 절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걸고 판을 뒤집으려 하겠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서아가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대부분은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그러다 대성철강의 감사로 등재된 이정훈이라는 이름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4년 전 지방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자랑스러운 동문 기업인 초청 강연회, 그리고 그 강연자 명단에 최진혁의 이름과 함께 TJ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인 김성수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한 고등학교 동문회 총무의 이름이 바로 이정훈이었다. 처리했나? 너무나도 익숙한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네, 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차는 폐차 직전입니다. 겁에 질린 트럭 운전사의 목소리였다. 좋아, 돈은 약속대로 보내주지. 당장 나라를 떠나. 내 이름이 나오는 날,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주주총의 말이군. 태민이 그녀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살인교사. 자신의 숙모이자 회사의 주인을 죽이려 한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강태민, 저 어린 놈이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려? 최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 야망, 그리고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네, 그날은 유진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까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죠. 그는 의미 없는 신음만을 내뱉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진혁이 터뜨린 불량 철근 스캔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유진그룹을 강타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일면 톱기사로 다루었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안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밤낮 없는 공조가 시작되었다. 저택의 서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작전실이 되었다. 한쪽 벽면에는 유진그룹의 지배 구조와 주요 주주 명단이 붙었고 다른 쪽에는 최진혁의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최진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대성철강이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강태민이 눈치챘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감사가 시작되면 대성철강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최진혁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는 힘없이 끌려갔다. 끌려나가는 순간 그의 눈이 단상 위에 강태민과 마주쳤다. 태민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태민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증권거래소의 지인들을 통해 최근 유진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최진혁의 계획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대주주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지옥으로나 가버려. 고등학교 동문.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충분한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최진혁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학연으로 맺어진 인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진혁이 사라진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질문 세례, 카메라 플래시가 뒤엉켜 폭발했다. 서아는 다른 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최진혁이 사용할 결정적 한 방이 무엇일지 예측하려 했었다. 단순한 비방이나 폭로전은 아닐 터였다. 경영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명분 있는 무언가. 그녀의 생각은 선대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태민과 윤서아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안도, 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당장 이정훈 감사한테 연락해. 대성 철강 계좌에 있는 돈 전액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옮기라고 해. 홍콩에 있는 TJ 계좌로 흔적 남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전해. 태민은 사람들 몰래 서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지난 모든 고통을 위로하듯 그의 손으로 전해져 왔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돌아가신 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언장이나 숨겨진 계약서 같은 것들로요. Số từ 3051 đang chờ tiếp tế 제 chương 8. chương 8.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안다. 태민은 속으로 생각하며 차갑게 말했다. 전무의 충성심은 잘 알겠소. 하지만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오. 일단 자체 조사를 통해 진위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오. 건설 부문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자재의 납품 경로를 역추적해서 보고하시오. 최진혁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체포 이후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살인미수 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까지 그의 죄는 파도 끝이 없었다. 언론은 연일 희대의 악마, 두 얼굴의 경영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민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최진혁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으며 투명 경영을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강태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서아의 가설에 따라 태민은 그룹 법무팀 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선대 회장의 모든 유산 관련 서류를 비밀리에 재검토했다. 물론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저택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강태민에게 편안함이 아닌 더 큰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모든 외부의 적이 사라진 지금 그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서아와의 관계였다. 그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윤서아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그 덫으로 최진혁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로를 맴돌기만 했다. 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박선영 회장은 아들보다 며느리인 서아를 더 의지했고 서아는 그런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태미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지만 서아와는 어색한 목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위조할 겁니다. 서아가 결론 내렸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거예요. 그날 오후 태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서는 박선영 회장과 서아가 마주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느새 휠체어를 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박 회장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자금 흐름을 묶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세탁 경로는 복잡하고 추적하기 어려웠다.
은행 기록을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도 없었다.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 빛의 정점에는 유진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진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이 있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최진혁이 내밀 위조된 칼을 그의 심장에 되돌려 박아 넣는 것. 그리고 그가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죄악, 즉 박선영 회장 살인 미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말은 태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계약의 끝, 그것은 곧 서아가 이 집을,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날 이유가 생겼다는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그 어떤 명분도 없었다. 이틀 후 주말 아침이었다. 서아는 태블릿 PC로 홍콩 증시와 외환시장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떴다.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키워드 알림이었다. 홍콩의 한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달러 자금이 TJ 로지스틱스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비공식 정보였다. 그녀가 심어둔 작은 정보원이 보내온 신호였다. 서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 되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트럭 운전사를 찾아야 해요. 서아가 말했다.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 순간 태민이 그녀를 붙잡았다. 회장님, 가장 큰 문제는 건설 현장입니다. 국토부 감사가 시작되면 공사는 전면 중단될 것이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해. 태민은 국내 최고의 정보 요원들로 구성된 팀을 가동했다. 1년 전 사고 기록을 샅샅이 뒤져 트럭 운전사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그는 이미 사고 직후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행선지는 필리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태민은 그녀를 서재가 아닌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응접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지난 한 달간 단 한 번도 함께 들어온 적 없는 공간이었다. 서아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첫 번째 승리였다. 태민은 그녀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시작했다. 팀을 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주총회 전까지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해. 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놈이었는지 이제 알아. 난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전공법이 안 된다면 덫을 놓아야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그룹의 제왕이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태민은 매일같이 주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밤에는 서재로 돌아와 서아와 함께 밤을 새우며 작전을 가다듬었다. 두 사람은 식사도 서재에서 해결했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다. 당신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그저 죄책감에 시달렸어. 당신이 어머니와 계약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수치심에 몸부림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최진혁과 싸우는 동안 난 깨달았어. 내 감정이 단순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즉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의사 시절 그 기자의 아버지를 수술해준 인연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새벽 태민은 잠시 머리를 식히려 서재에 들어섰다가 모니터 앞에 앉은 채 잠이 든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잠든 모습은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난 당신을 존경하게 됐어. 당신의 지혜, 당신의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까지. 그리고 그 존경은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변해버렸어. 내가 감히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감정으로. 태민은 최진혁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려는 듯 원론적인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마쳤다. 최진혁은 순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의 온화한 얼굴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획은 태민이 허둥지둥하며 외부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애쓰는 동안 내부의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그의 예상과 달리 내부 조사를 먼저 지시했다. 강태민, 저 녀석이 조금 달라졌는데? 최진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그녀는 어머니의 은인이나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그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리라. 이번에는 유진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 이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됐고 이제 그 계약은 끝났어. 당신은 자유야. 당장 이 집을 떠나도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니, 그게 당연해. 오랜만입니다. 황 기자님. 작은 제보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유진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다.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날 밤, 마침내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염치 없지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유진그룹의 강태민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강태민이라는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다가갈 기회를,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당신 옆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기회를,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서아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는 쥐를 잡기 위해 집 전체를 불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놓아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최진혁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는 무엇일까? 바로 돈과 안전이었다. 그의 고백은 절절했다. 응접실에는 감동적인 음악도 화려한 촛불도 없었다. 오직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세부의 한 작은 마을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지금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가 주었던 모욕과 상처,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며 느꼈던 기묘한 유대감과 신뢰. 그녀는 TJ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이나 최진혁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이 홍콩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정확한 자금 이동 시간과 액수, 그리고 그 유령 회사가 마포구에 낡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 몇 가지만을 흘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의 얼음장 같은 냉정함은 없었다.
태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아 역시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사문서 감정 전문가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녀는 전문가에게 최진혁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임장의 형태와 선대회장의 필체, 인감의 특징을 설명하고 위조 문서를 즉석에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의뢰했다. 전문가는 위조된 인주는 특정 파장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미세하게 다른 색으로 발광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요. 내부 고발자는 작년에 퇴사한 현장 관리팀 박 모 과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잠적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대는 준비됐어요. 서아가 태민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황 기자는 베테랑이었다. 그는 그 단서들만으로도 이것이 엄청난 특종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태민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떠날 겁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를 막 마치고 나온 태민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 한마디에 태민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아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인 주주총회를 앞두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강태민이 주재하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불량 철근 사태를 훌륭하게 수습하고 있다며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휴대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민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태민이 처음 보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진혁은 만면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띤 채 먼저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그 기회라는 거, 당신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용서의 대가는 그리 싸지 않을 테니까. 한편 저택의 서재에 홀로 남은 윤서아는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처럼 회의를 주재하거나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터는 오직 그녀의 머릿속과 눈앞의 데이터 속에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잠시 후 강당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입구에 강태민과 윤서아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태민은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이었고 그의 옆에 선 서아는 단정하지만 위험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는 두 척의 전함처럼 굳건하고 단단해 보였다. 태민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그의 모든 감사와 다짐을 전했다. 단독 유진그룹 고위 임원, 홍콩 페이퍼 컴퍼니 통해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도 가장 화려한 꽃다발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간과 진심을 약속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내준 속죄의 길을 그는 평생에 걸쳐 묵묵히 걸어갈 터였다. 두 사람은 최진혁의 앞을 지나쳐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최진혁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태민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그리고 서아의 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야, 부탁할 게 있어.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덫은 놓아졌다. 배우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다. 이제 잔혹한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유진 그룹 대강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강태민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고 그 옆자리를 지키는 윤서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반대편에 앉은 최진혁은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6개월 후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정인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사 속에 묘사된 고위 임원과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는 최진혁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최진혁에게로 쏠렸다. 최진혁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몰락했다. 주주총회는 안건 보고와 재무감사 결과, 발표 등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지루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당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마침내 임시의안 상정 시간이 되자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그에게 쏟아지는 듯했다. 박선영 회장은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서아를 딸처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차를 마셨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몰라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들어왔다. 그는 마치 구원투수라도 된 것처럼 비장하고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윤서아의 누명은 유진그룹 법무팀의 총력전과 박선영 회장의 증언으로 완벽하게 벗겨졌다. 한미병원 의료사고는 병원 측의 의료장비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약 만들기로 밝혀졌고 그녀는 의사면허를 되찾았다. 그녀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신 의과대학 강단에 서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했다. 명석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강의를 마친 서아가 교수 연구실을 나서자 문 앞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강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냉혹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아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꼬리가 잡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자금줄이 언론에 노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오늘 강의는 어땠어?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호소력이 있었다. 최악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강의 내내 하품만 했잖아요. 서아가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뭐든지 말해. 미안. 오늘은 내가 저녁 살게.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 우리 유진 그룹은 지금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불량 철근 스캔들은 우리 그룹의 도덕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총수의 리더십 부재와 안일한 경영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됐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죠.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이것이 바로 윤서아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도록 판을 깔았다. 그녀는 작은 위기 신호를 흘려 그를 공포에 빠뜨렸고 그 공포가 그를 더 큰 실수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 세상에 터뜨려버린 것이다. 알았어. 그럼 가는 길에 두부 좀 사가야겠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최진혁은 정확하게 강태민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캠퍼스를 걸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들은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담백했고 부부라고 하기엔 조금 풋풋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어젯밤 태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최고의 수비는 더 맹렬한 공격이다. 하지만 맹렬한 공격은 정확한 목표물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그녀는 지금 그 목표물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잔혹한 겨울은 가고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유진 그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대 회장님이신 고 강명환 회장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최진혁은 이제 자신의 비자금 스캔들을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가 강태민을 공격하기 위해 던졌던 불량 철근 스캔들은 더 큰 비자금 게이트에 묻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 봉투에 꽂혔다. 서하는 창문에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적은 우리를 수비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더 맹렬한 공격이니까요. 이것은 선대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비상경영권 승계 위임장입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문서입니다. 강태민은 회의실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윤서아의 전략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적의 힘을 역이용해 적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택의 서재 안에서 오직 노트북 한 대로 해낸 것이다. 아가, 이제 그 계약은 끝났단다. 박 회장이 서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내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고 우리 유진을 지켜낼 수 있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이제 넌 자유롭단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의사로서의 명예도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되찾아 줄게.